지금 미국 정치인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던 트럼프. 정부의 결정에 CNN에서 충격적인 보도를 내놨기 때문인데요. 주한미군의 대부분이 한국을 떠나는 것에 반대하고 오히려 한국에서 살기 위해 영주권 신청 상담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발생했으며 CNN 기자는 어쩌다가 이런 기사까지 쓰게 된 걸까요?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뉴욕에 비 오는 날을 정말 싫어해요. 사무실 창문을 치는 빗소리가 한국에 관한 최신 기사를 마무리하려는 저를 미치게 했어요. 제 이름은 제이슨 스미스이고 CNN의 외교 리포터예요. 저는 수년간 국제관계, 특히 한국이 미국 군인들을 주둔시키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글을 써왔어요. 그들은 자기 몫을 공정하게 지불해야 해요. 라고 키보드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어요. 미국은 충분히 기여하지 않는 나라들을 계속 보호할 수 없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한국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미국의 도움과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였어요. 저는 한국의 도시들이 아마도 더럽고 구식일 것이며 기술은 우리보다 뒤떨어져 있고 국민들은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창 밖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제 책상 위에 쌓인 빈 커피컵들을 비추었어요. 저는 한국이 미국의 군사 지원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더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련의 기사들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번 주 내내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만약 그들이 돈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군인들을 본국으로 데려오고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저는 썼어요. 스미스, 잠깐 시간 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제 편집장인 데이비드 브라운이 제 책상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뭔가 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에요? 저는 문서를 저장하고 의자를 그쪽으로 돌렸어요. 데이비드가 저에게 폴더 하나를 건넸어요. 내일 아침 한국행 비행기에 당신이 타야 해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한국이요? 왜요?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하는 미국 군인들이 미국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많은 이들이 실제로 한국에 영구적으로 머물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해요. 데이비드의 얼굴은 완전히 진지했어요. 저는 큰 소리로 웃었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어떤 미국인이 집으로 돌아오는 대신 한국에 살고 싶어 하겠어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게 분명해요. 데이비드는 웃지 않았어요. 그걸 당신이 알아내야 해요. 이 군인들을 인터뷰해서 왜 그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지 알아내길 바라요. 진짜 이야기를 들어봐요. 당신이 생각하는 상황이 아니라. 제 속이 불편해졌어요. 이 임무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수년간 저는 한국이 미국에게 부담이 된다고 그들의 나라가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고 글을 써왔어요. 미국 군인들이 그곳에 머물기를 선택한다는 생각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이 우리의 보호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이유에 관한 시리즈 기사를 쓰고 있어요. 저는 항의했어요. 이게 더 중요해요. 데이비드는 고집을 부렸어요. 당신이 직접 상황을 보길 원해요. 이 군인들과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해보세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세요.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얼마나 오래 거기 있어야 하나요? 일주일이요. 비행기는 오전 6시에 출발해요. 데이비드가 저에게 비행기표와 연락처 목록을 건넸어요. 캠프 험프리스 공보실의 이준호가 인천공항에서 당신을 만날 거예요. 그가 당신의 가이드가 될 거예요. 데이비드가 떠난 후 저는 제 손에 들린 표를 보고 있었어요. 한국.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수년간 비판해온 바로 그 나라였어요. 그날 밤 가방을 싸면서 데이비드가 한 말을 계속 생각했어요. 미국 군인들이 한국에 머물고 싶어 한다고? 뭔가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말하도록 강요받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데이비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요. 거기 가서 실제로 얼마나 상황이 나쁜지 보고 우리가 왜 거기서 우리의 주둔을 줄여야 하는지에 대해 더 강한 기사를 쓸 거예요. 라고 가방을 닫으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택시가 비 오는 거리를 통과해 제 아파트로 향하는 동안 저는 휴대폰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제가 항상 알고 있던 똑같은 사실들이었어요. 작은 나라 북한의 위협에 항상 시달리고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이 여행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리포터로서의 제 살,
한국에 대한 제 견해, 심지어 세계에 대한 제 이해도 모두 뒤집히려고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 비행기가 어두운 구름을 뚫고 이륙할 때 저는 단지 미국을 뒤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도 뒤로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14시간 비행 끝에 제 비행기는 마침내 한국의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등은 아프고 눈은 따갑고 기분은 최악이었어요. 저는 비행시간 대부분을 노트북으로 작업하며 한국에서 발견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들에 대한 메모를 작성하면서 보냈어요. 승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지 시간은 오전 6시 30분입니다. 승무원이 안내했어요. 저는 눈을 비비고 창 밖을 내다봤어요. 허름하고 구식인 공항을 예상했는데요. 대신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공항은 엄청나게 크고 초현대적이었으며 세련된 유리벽과 깨끗한 활주로가 있었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는 전혀 달랐어요. 이건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이야. 제 기내용 가방을 집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진짜 한국은 다를 거야. 제가 탑승교를 통해 터미널로 걸어 들어가자 시원한 공기가 제 얼굴에 닿았어요. 안에서 보니 공항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로봇 가이드들이 여행객들 사이를 다니며 길을 찾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디지털 스크린들은 여러 언어로 항공편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바닥은 너무 깨끗해서 거의 제 모습을 비춰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속삭였어요. 제가 예상했던 혼란은 어디 있는 건가요? 저는 사람들을 따라 입국 심사대로 갔어요. 줄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였어요. 밀치거나 혼란스러움이 없이 그저 5분도 채 걸리지 않은 부드러운 과정이었어요. 입국 심사관은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고 심지어 제 여권에 도장을 찍으며 미소까지 지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미스 씨. 제가 도착구역으로 걸어 들어가자 한 젊은 한국 남성이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그는 깔끔한 파란색 정장을 입고 제 이름이 적힌 작은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스미스 씨? 저는 캠프 험프리스 공보실의 이준호입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의 영어는 완벽했고 심지어 약간의 억양조차 없었어요. 저는 제 놀라움을 감추려고 하면서 그의 손을 잡고 악수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마중 나와줘서 고마워요. 비행은 괜찮으셨어요? 준호 씨가 출구로 저를 안내하며 물었어요. 길었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여전히 현대적인 공항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주변을 살펴보며 대답했어요. 이 공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라요. 준호 씨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인천공항은 수년간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것은 제가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후진국이라고 써왔던 것과 전혀 맞지 않았어요. 우리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공항 내부의 깨끗한 기차역으로 내려갔어요. 준호 씨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표를 샀고 몇 분 안에 세련되고 조용한 역에 도착했어요. 서울로 가는 열차를 타고 그 다음 캠프 험프리스로 갈아탈 거예요. 그가 설명했어요. 운전보다 더 빨라요. 그 기차는 제가 익숙한 뉴욕 지하철과는 전혀 달랐어요. 깨끗하고 조용했으며 모니터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많은 이들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최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저는 우리 맞은편에 앉아 제 것보다 더 새 모델로 보이는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한 10대를 지켜보며 말했어요.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은 여기서 일상생활의 큰 부분이에요.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5G 서비스가 잘 잡히고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저는 빠르게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연결 속도는 번개처럼 빨랐어요. 기차가 서울을 향해 달리는 동안 저는 창문을 통해 풍경이 변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현대적인 아파트 건물들, 녹색 공원들, 그리고 새 차들로 가득 찬 고속도로들이 보였어요.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한국에 머물고 싶어하는 군인들을 인터뷰하러 오셨어요? 준호 씨가 물었어요. 네, 저는 여전히 바깥에서 보고 있는 것에 정신이 팔린 채로 대답했어요. 제 편집장이 일부 미국 군인들이 미국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믿기 어려운 일 같아요. 준호 씨는 미소 지었어요. 그들을 만나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많은 미국인들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놀라워해요. 기차가 서울에 들어서자 제 턱이 거의 떨어질 뻔했어요. 마천루들, 디지털 광고판들, 그리고 강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다리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도시는 뉴욕의 일부 지역보다 더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이게 서울인가요? 저는 제 충격을 숨길 수 없이 물었어요. 단지 일부분이에요. 준호 씨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캠프 험프리스로 가는 길에 지나갈 거예요. 기차를 갈아타고 우리는 마침내 미군 기지 근처의 역에 도착했어요. 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데니얼 로웰 상사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세요. 준호 씨가 캠프 험프리스의 문을 통과하며 말했어요. 그는 가족과 함께 여기서 3년 동안 있었어요. 작년에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되어 있었지만 체류 연장을 요청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신경은 아직 오늘 길에 봤던 장면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첫 인터뷰를 할 건물 앞에 차가 멈추자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제가 이야기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닌지 궁금해졌어요. 아마도 판단하기 전에 들어봐야 할 것 같아 이 새로운 태도에 제 자신도 놀라며 생각했어요. 저는 제 노트북을 집어들고 차에서 내렸어요. 로웰 상사가 할 말을 듣기 위해 준비를 했어요. 데니얼 로웰 상사님은 캠프 험프리스에 있는 그의 사무실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는 키가 크고 친근한 미소를 지닌 분이었으며 그의 책상에는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있는 그의 세 아이들이 한국 사찰처럼 보이는 곳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녹음기를 설치하면서 말했어요. 지금 한국에서 3년째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데니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래는 1년 임무였어요. 이제 곧 4년째가 되는데 다시 연장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제가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여기 머물고 싶으신 이유가 뭔가요? 데니얼은 웃었어요. 처음에 이곳으로 발령받았을 때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한국은 힘든 근무지일 거라고 생각했죠. 무엇이 마음을 바꾸게 했나요? 저는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모든 것이요. 그는 창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저는 독일, 일본, 그리고 미국 내 3군데 다른 기지에서 근무했어요. 어디도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삶의 질과 비교할 수 없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모든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제 노트북을 꺼냈어요. 데니얼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제 아이들은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에 다녀요. 그들은 대중교통을 혼자서 이용할 수 있어요. 뉴욕이나 시카고에서 당신의 아이가 지하철을 혼자 타게 해보세요. 저는 고향의 범죄율에 대해 생각해보니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의료 서비스도 믿을 수 없이 좋아요. 데니얼은 계속했어요. 제 아내가 작년에 수술이 필요했어요. 미국에서는 우리가 군인 보험이 있어도 몇 달을 기다리고 수천 달러를 지불했을 거예요. 여기서는 즉시 치료를 받았고 그것도 미국에서 본 어떤 병원보다 더 선진화된 병원에서요. 총 비용이 얼마였냐고요? 거의 들지 않았어요. 저는 모든 것을 적었어요. 제 펜이 페이지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음식은요? 언어 장벽은? 고향이 그립지 않으세요? 저는 물었어요. 데니얼은 활짝 웃었어요.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저는 한국 바비큐 때문에 7kg나 쪘어요. 언어에 관해서는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줄 알고 우리도 기본적인 한국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고향이요? 그는 잠시 멈췄어요. 그게 바로 중요한 점이에요. 이곳이 이제 고향처럼 느껴져요. 데니얼과의 만남이 끝난 후 준호 씨는 저를 통신부서에서 일하는 젊은 군인 소피아 하워드 하사에게 데려갔어요. 그녀는 기지 내 카페에서 우리를 만났어요. 한국에 머물고 싶어하는 미국인들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녀는 우리가 자리에 앉아 말했어요. 저는 확실히 그중 한 명이에요. 왜 그런가요? 저는 여전히 제가 듣고 있는 모든 것에 놀라며 물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곳에 왔어요. 소피아는 아이스 커피를 저으며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인인 제 약혼자를 만났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도 있어요. 안전하다고요? 저는 더 말하도록 유도했어요. 밤에 혼자 걸어도 두렵지 않아요. 그녀는 간단히 말했어요. 디트로이트에 있는 고향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여기서는 한 번도 위협을 느낀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음식을 주문하러 가는 동안 자리를 막기 위해 테이블에 휴대폰을 놓고 가요. 미국에서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저는 뉴욕 지하철에서 제 지갑을 꽉 쥐고 있던 것을 생각하며 그녀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중교통도 정말 놀라워요. 소피아는 계속했어요.
저는 제 차를 팔았어요. 필요 없어요. 지하철과 버스는 어디든 갈 수 있고 항상 정시에 오고 깨끗해요. 저는 아침에 공항에서 타고 온 것을 기억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향에 계신 가족들은요? 저는 물었어요. 그립지 않으세요? 물론 그리워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방문해요. 제 어머니는 작년에 오셨는데 떠나기 싫어하셨어요. 계속 왜 한국이 이런 곳이라고 말해주지 않았니?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제가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죄책감을 느꼈어요. 점심 식사 후 준호 씨는 저를 기지 병원에 있는 마이클 리 하사에게 데려갔어요. 마이클은 약간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시설을 보여주며 빠르게 움직였어요. 2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부상을 입었어요. 그가 설명했어요. 치료를 위해 저를 이곳으로 이송했고 의사들은 당시 월터 리드 병원에서도 이용할 수 없었던 시술로 제 다리를 구했어요. 병원은 깨끗하고 초현대적이었어요. 모든 방에는 최신처럼 보이는 첨단 장비가 있었어요. 여기 기술은 우리 고향보다 몇 년 앞서 있어요. 마이클은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건 의료만이 아니에요. 인터넷, 교통, 휴대폰 서비스 모든 것이 잘 작동해요. 그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우리끼리 말인데 저는 여기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어요. 제 아내는 이미 서울에 있는 집들을 알아보고 있어요. 미국에서의 삶을 포기하시겠어요? 저는 충격을 받으며 물었어요. 마이클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는 제 나라를 사랑하지만 삶의 질에 대해 생각해야 해요. 제 아이들은 여기서 더 나은 교육, 더 안전한 학교,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왜 머물지 않겠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제 노트북은 비슷한 이야기들로 가득 찼어요. 미국 군인들이 한국의 안전, 효율성, 기술, 그리고 삶의 질을 칭찬하는 내용이었죠. 제가 인터뷰한 어느 누구도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제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어요. 제가 쓰던 한국이 미국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사가 이제는 완전히 잘못된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본 모든 것이 제가 수년간 써왔던 내용과 모순되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집어 제 편집장인 데이비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데이비드, 그가 전화를 받자 제가 말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보고 있는 모든 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거기로 보낸 거예요. 데이비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윌리엄 스톤 의원이 한국이 보호비를 더 지불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밀어붙이도록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저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 군인들이 고향보다 여기서 더 나은 삶의 질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발견한 것을 보도하세요. 데이비드는 긴 침묵 끝에 말했어요. 하지만 반발에 대비하세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제가 만난 군인들과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으며 한국에 왔어요. 이제 저는 제가 전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일 저는 화상통화로 스톤 의원을 인터뷰할 예정이었어요. 그는 한국이 미국의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강한 의견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제가 보고 있는 현실이 우리 둘 다 믿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그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침 햇살이 윌리엄 스톤 의원과의 화상 통화를 위해 노트북을 준비하는 동안 제 호텔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긴장감으로 배가 꽉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본 모든 것과 제가 믿었던 것과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 생각하며 밤을 보냈어요. 화상통화가 연결되고 스톤 의원의 얼굴이 제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는 뉴욕의 CNN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고 그의 정장 라펠에는 미국 국기핀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스미스,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가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제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그쪽에 있는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모으고 있기를 바라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사실 의원님, 저는 매우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인터뷰한 미국 군인들은 이곳을 정말 좋아해요. 그들은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심지어 한국에 영구적으로 정착하려고 하고 있어요. 스톤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불가능해. 그들은 분명 혼란스럽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한국은 미국의 부담이야. 그들은 우리가 필요한 거지 그 반대가 아니라고. 저도 이곳에 오기 전에는 같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한국은 현대적이고 안전하며 기술적으로 발전되어 있어요. 그들의 의료와 대중교통은 여러 면에서 우리보다 더 좋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스톤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당신은 한국이 우리의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보도해야 했지. 그들을 칭찬하라고 한 게 아니었어. 저는 순간 분노가 올라왔어요. 제 일은 정치적으로 편리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에요. 당신의 일은 미국의 이익을 지지하는 거야. 스톤이 소리쳤어요. 이 통화 직후에 당신의 편집장에게 전화할 거야. 통화가 갑자기 끊겼어요. 거의 즉시 제 전화가 울렸어요. 데이비드였어요. 스톤이 매우 화가 났어. 데이비드는 인사도 없이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를 내보내면 네트워크에 문제를 일으키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물었어요. 제가 본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해야 하나요? 데이비드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에 주의해. 누가 돈을 지불하는지 기억해.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창문으로 걸어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햇빛이 매끈한 마천루에 반사되었어요. 아래에서는 거리가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고 그들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는 데니얼의 행복한 아이들, 소피아의 안정감, 그리고 마이클의 치유된 다리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수년간 한국에 대해 써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미국 군인들, 한국을 새로운 집으로 선택하다.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설명하면서 단어들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첨단 기술, 우수한 의료 서비스, 그리고 안전한 거리에 대해 썼어요. 더 나은 삶의 질을 찾았기 때문에 한국에 영구적으로 머물기로 선택한 군인들에 대해 설명했어요. 글을 마쳤을 때 제 손가락은 전송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어요. 이 기사를 발송하는 것은 제가 이전에 써왔던 모든 것과 모순될 거예요. 스톤 의원이 네트워크에 충분히 불평한다면 제 직업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저널리즘이란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전송을 클릭했어요. 2주 후 저는 뉴욕으로 돌아왔어요. 데이비드가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고 저는 해고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제 기사를 변호할 준비가 되어 고개를 높이 들고 들어갔어요. 대신 데이비드는 저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독자들의 편지야. 당신의 한국 이야기는 우리가 올해 발행한 어떤 것보다 더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어.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해. 정말요? 저는 제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어요.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실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제이슨. 그것이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도전할 때도 말이야. 그는 잠시 멈췄어요. 우리는 당신이 한국으로 다시 가길 원해. 그곳에서의 미국인 생활에 대한 전체 시리즈를 해줘. 저는 미소 지었어요.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러고 싶어요. 데이비드의 사무실을 떠나면서 저는 단 몇 주 만에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편견과 잘못된 믿음으로 가득 찬 채 한국에 도착했어요. 저는 직접 보지도 않고 진실을 알고 있다고 너무나 확신했었어요. 한국으로의 여행은 제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편견에 집착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으로의 귀국 여행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닫힌 마음을 가진 비평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열린 눈을 가진 저널리스트로서 세상의 진실을 나눌 준비가 되어 한국에 가는 것이었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